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예병군 전문위원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 최근에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봄 날씨가 오면서요, 계절도 환절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교차가 심해지니까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수 대형주는 조금 차익실현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한 주간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보면요, 일봉인데 결국 변동성이었어요. 그죠? 왔다 갔다 하면 반복했습니다. 큰 실익이 없는 그런 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결국은 650을 한번 찍고는 왔다 갔다 지금 그쪽에서의 기간 조정, 즉,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는데, 오늘 또 시장에 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데요. 이대로 올라가기는 힘든 장입니다. 즉, 대외적, 지금 여건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시장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외적으로 크게 악재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결국은 유로 쪽에서는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고요. ECB가 경기 부양책을 쓰는 한은 결국은 유럽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돼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성 한머니 자금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유럽 자금들이 조금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고 있고, 독일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리스의 사태라든가 다른 일련의 사태들을 독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런 부분들을 큰 소리 치면서 다니는 이유는 바로 독일이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 즉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되셨다면, 지금 유럽 쪽에서 크게 악재는 없다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슬슬 시장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재적 요소들을 슬슬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요,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리테인, 그러니까 즉 영국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유로존 탈퇴를 한다면 이건 또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독일처럼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들 유럽 국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피그스 국가를 도와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들을 그들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네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칠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영국의 그리스 유로존 탈퇴 우려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브렉시트가 첫 번째 악재가 좀, 그러니까 시장의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악재예요. 이걸 이게 추세적 하락 전환에 대한 악재는 아닙니다. 그죠? 악재는 아니고, 이건 그냥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우려 섞인 기사들이 나오면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넷 옐런이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금리 인상 시기. 미국이죠? 금리 인상 시기. 자, 금리 인상 시기.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또, 하락의 요인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어요. 돈을 쫙 풀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재가치를 하면서 막, 경제 지표가 올라오고,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돈을 좀 걷어들이겠다. 풀었던 돈을 좀 걷어들이겠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입니다. 단기적 악재의 요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죠. 결과적으로 돈을 걷어들여야 다음에 또 미국이 이상한 좀 조짐이 보일 때는 돈을 풀 수가 있겠죠. 걷어들이지 않는데 또 계속 풀기만 한다. 그것은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국내 시장에서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있어요. 세 번째가
국내 시장 대내적 변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환율이죠. 환율. 자,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일단은 금리도 인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 부분들. 우리는 아직 경기 부양, 즉, 양적 완화에 대한 양자도 아직 꺼내놓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감은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악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조금 더 종목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더라도 그냥은 못 갑니다. 이런 발목을 붙잡는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변동성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냐 변동성 랠리고 올라가게 돼도 이것은 변동성 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또 한 번 조정을 거치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박스권에,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기록할 수 있는 박스권 장세에서의 변동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요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있어요. 바로 이제 어닝 시즌이 또 다가옵니다. 어닝 시즌에서 늘 지금 최근 들어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 쇼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쇼크. 자, 기대감은 있었는데 어닝 쇼크가 탁 튀어나와 버렸어요. 어닝 시즌에서 급락이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체크가 되면 종목이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종목이 압축이 될 수 있다. 종목 압축. 그러면 지금 불안한 장세에서 쫓아가는 전략이면 아니에요. 그럼 종목 압축을 시켜놓고 이것을 중장기적 모멘텀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 방망이 짧게 잡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압축해놓고 중장기 투자하고 확신을 갖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림. 그죠? 요렇게만 되면 된다는 얘기. 자, 요 전략이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목 압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종목 장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장세에서 심지구든 매매, 즉 중장기 투자가 가능해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성장성만 있다면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요, 아직까지는 낙관적 관점은 계속 좀 유지를 하고 가야 될 때다. 그런데 대형주 쪽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 쇼크가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소나게 피해가고 보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형 악재적, 즉 발목을 잡는 요인들, 중장기적 악재는 아니지만 발목을 잡는 요인들은 있다. 그렇다면 그 발목을 잡는 요인에서 미리 좀 피해가 있는 것도 한 전략이다. 그러면서 또 환율이나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종목 압축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종목 압축은 결과적으로 종목 장세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기다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바로 저희가 다음 본격적인 오늘의 수익을 말하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는요, 바로 현대차의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차, 지금 최근에 이 현대차의 조금 부분들이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꼭 좀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현대차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예각병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화면 좀 보실게요. 자, 예병군의 예각병법. 자, 오늘은 현대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대차에 대한 얘기. 근데 현대차인데 왜 미국 디트로이트 시티가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미국 디트로이트 시티가요, 여기 보면 바닷가가 보이시죠? 그죠? 바닷가 쪽이 좀 보입니다.
바로 항만에 위치해 있고, 지금의 우리 울산 현대자동차가 있는 곳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양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리적 위치상 어떤 부분들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 디트로이트 시티는, 포드가 처음에 자리를 잡았던 곳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죠. 포드, GM, 들어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 이 세계의 유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디트로이트 시티 쪽으로 몰려 있었죠. 그래서 이 미국 디트로이트 시티가 굉장히 자동차, 철강 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도시였어요. 그죠?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배울 때도 디트로이트 하면 철강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철강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동차 산업도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자,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자고요. 지금 울산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있고 지금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금 당진 쪽으로 옮겼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지금 현대의 도시, 즉 포드의 도시라고 불리던 디트로이트 시티나 지금 현대의 도시라고 불리는 울산이나 지리적 위치상 여건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 시티가요, 최근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했죠. 왜 이 디트로이트 시티가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현대하고 좀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악화되어 온 디트로이트 고용 환경입니다. 결과적으로 디트로이트에 있었던 많은 근로자들이 빠져나갔고, 실업률은, 빠져나간 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높아졌습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디트로이트에서요, 포드나 GM이나,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가,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동차나 철강 쪽은 강성노조죠. 그들이 이제 노사분규를 계속 했습니다. 노동쟁의 행위가 일어났고, 그들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살거리고 먹거리니까 당연히 그들의 또 생활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작업 터전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노사분규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찾는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계속 노동쟁의를 계속 일으키게 됐고, 임금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디트로이트 시티로 봐서는 임금을 많이 주니까 세금도 많이 걷어들여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디트로이트 시티의 활황 시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느냐 하면, 자, 이 외부로 공장을 자꾸 옮깁니다. 왜냐하면 디트로이트에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를 통해서 너무 많은 임금을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 유학할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 어떤 속담이 있었어요. 속담이라기보다는 격언 비슷한 게 있었는데, 월요일 날 제조되어지는 포드 자동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임금 근로자들이 토요일 날 쉬고 오면 월요일 날은요,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토요일 날 실컷 잘 쉬고 오면 월요일 날 사실 일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술한 부분이 생기고, 그 허술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제조되어진 포드 자동차들이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콜 사태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느슨한 조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좀 생겨서 사실상 미국 내에서는 격언처럼 월요일 날 제조되어진 포드 자동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드 자동차의 악화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살짝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조 측이 있고요, 사측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측은 늘 어떤 대립 관계죠. 사실은 이들은 화합의 관계고, 회사를 위해서는 융합의 관계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보통은 노사라고 하면 대립의 관계로 성립이 됩니다. 자, 이 대립 관계에서, 자, 이쪽은 사용자 측이고, 이쪽은 이제 그 노동 인력을 제공하는 제공자 측입니다. 자, 이쪽에서
정당한 노동 인력을 제공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가죠. 그런데 자, 이쪽의 힘이 더 강해지면 이쪽이 갑질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당 노동, 부당 해고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본인들의 맞지 않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해고를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이들의 임금 수준을 격하시켜서 그들의 지위를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측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동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게 법적인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부당 노동,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송을 통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법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법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 노동법이, 새로운 신규, 그러니까, 신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노동쟁의 행위, 그리고 노사 분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둘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힘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디트로이트 시티에 있던 포드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노조의 힘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느냐, 이들이 정당하게 그러니까 정당하게 근로 인력을 제공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과한 임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안 맞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노조 측의 힘이 더 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강성 노조라고 부르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성 노조에 대해서는 늘 경고성 얘기를 해왔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을 좀 꼽는다면 피터 드러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피터 드러거라는 인물이 경제학자인데요. 늘 이제 포드 자동차의 이런 부분들을 경고를 해왔었죠. 그래서 이들이 게으르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자를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노조 측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부당 해고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의 해고 조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고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의 사측의 힘이 강해진다면 부당 해고에 대한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법적 보완 장치가 오히려 노조 측의 힘을 더 키워버리게 되는 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 측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회사 측에 진짜 악의적인 일이 발생을 해도 이 노조 측에 관계된 사원들을 자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 자동차가 계속 높아진 임금과 그들이 심지어는 지금 뭐 현대자동차는 비교할 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포드 같은 경우에 퇴직한 직원의 그 의료보험료까지 이 포드 자동차가 지급을 해주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의 힘이 커져서 그런 부분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회사 측으로부터 수용안을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퇴직한 직원들의 이제 퇴직한 직원들이 보통 부는 게 고용보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의료보험이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료보험료가 워낙 비싼 미국에서 이 포드가 퇴직한 직원의 의료보험료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이런 사태까지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갔고, 그러다 보니까 포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앞으로 공장이 증설될 때는 디트로이트에다가 세우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자꾸 세웠죠. 공장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디트로이트에서의 일거리가 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 거고요. 실업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근로자 수가 줄면 사실 실업률도 사실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근로자들이 이주했다. 그러면 실업률은 오히려 사실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실업률이 같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세금이 거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떠나가는 포드, 그리고 하나둘씩 떠나간 GM, 그리고 하나둘씩 떠나간 크라이슬러를 보면서
뻔히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디트로이트는 계속해서 악화되어진 재정 환경을 보이면서 결국은 최근 들어와서 모라토리움, 즉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결과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제가 여러분께 드릴까요? 자, 바로 다음 화면 좀 보실게요. 자, 한국이 글로벌 투자처를 찾고 있는 현대차의 이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한국 말고 해외에 투자한 이유를 물어보니 라고 하면서 나온 게 지나친 임금 요구 등 노사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현대차의 사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높은 대출금리 등 불안한 금융 여건, 그다음 입지 확보 및 공장 설립의 어려움, 이거는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요구는 뭐냐면 54%나 되는 요인은 뭐냐? 결국은 지나친 임금 요구 등 노사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현대차의 노동쟁의 행위를 보고 있으면요. 거의 해마다 한 번꼴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 계속 노동쟁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제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요. 단 2년을 빼고는 매해 노사 분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차질의 악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자꾸 떠납니다. 어디로? 자, 글로벌 쪽으로 떠나요. 중국에다가 세우고요. 중국 텐진, 그 다음에 인도에다가도 세우고요. 미국의 델라파이, 그 다음에 미국 조지아 이런 쪽으로 자꾸 공장들을 현대기아차가 국내의 공장 생산 능력들을 국외 쪽으로 분산을 시키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국내 근로자들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결국은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티처럼 울산시에 자꾸 현대차의 생산 기준 거점이 자꾸 얇아지게 되는 역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구조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나중에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누가 좀 위험성을 강조를 했느냐 하면 피터 드러거라는 경제학자가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헨리 포드가 돌아가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피터 드러거도 피터 드러거가 먼저 죽었죠. 그러니까 아마 저승에서 헨리 포드와 피터 드러거가 앉아서 지금의 포드 사태, 그리고 지금의 이 디트로이트 사태를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노조 측의 어떤 강성화되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금 포드나 어떤 디트로이트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두 분이서 지금 하늘 아래서 내려보면서 얘기 나누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간과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현대차가 또 많이 이주를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근로환경 악화라든가 근로조건의 악화, 그리고 현대차의 생산성 저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이게 오늘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현대차가 바로 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지금 높으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대차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에요. GM이나 도요타가 9%라고 한다면 현대차는 지금 1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판관비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판매 관리비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인데요. 그 판관비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면 현대차는 지금으로부터 이 노사 행위에서 최근에 바로 이런 부분들, 지금 노조 측이 요구하는 부분들,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에서 그 부분 있잖아요. 자녀들이 취업이 안 될 때 취업 지원 자금을 1,000만 원을 내놓으라. 이런 부분들도 제가 요번 그 노사 협의한 부분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신문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자, 흔히들 귀족 노조라고 하죠. 그죠? 지금 귀족 노조라는 얘기가 들릴 만큼 그들의 평균 임금이 평사원 경우에 평균 임금이
9천만 원대가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노동쟁의를 통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고자 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현대차에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고질적인 문제가 현대차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노조 행위를 하고 있는 노사분규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잘못됐다고 이 강의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잘못됐다고 얘기 드리고 있느냐면 현대차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현대차를 이제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드렸습니다. 자, 이 현대차, 기아차가요. 앞으로 이런 노사분규라든가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서 그죠? 특단의 조치가 없어진다면 결과적으로 현대차의 생산성, 이 부분이 현대차의 생산성, 현대차, 기아차의 생산성 차질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죠? 수익성 악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그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생산성 차질, 수익성 악화를 가져오면 실적 저하가 이루어졌어요. 이로 인해 실적 저하, 그죠? 이로 인해 뭐가 이루어지느냐? 주가 하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 현대차나 기아차가요, 누구보다 노소가 똘똘 뭉쳐서 중국의 침해 행위를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저가 자동차의 저가 완성차의 침해 행위를 막아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제가 늘 강조드렸던 바, 최근에도 강조 많이 드렸었죠. 자동차 부품주는 괜찮습니다. 근데 완성차 쪽은 좋지 못합니다. 휴대폰도 완성품 쪽은 좋지 못합니다. 휴대폰 부품 쪽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중국의 침해 행위가 있기 때문이죠. 자, 중국이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미테이션 제품도 많고요. 그들, 짝퉁 천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미테이션 제품부터 시작해서 거의 기술력을 따라잡은, 모조품들이 거의 지금 흡사하게 나오고 있다. 즉, 이것은, 가격 인하가 많이 이루어진, 중국, 우리가 애플의 짝퉁폰이라고 불리는 샤오미 폰조차도 세계 시장 점유율 4위까지 치고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샤오미폰의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질 수 있다. 짝퉁폰인데 어떻게? 자, 짝퉁폰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기술력, 그게 결국은 누가 채워지고 있느냐? 한국의 부품 회사들이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나, 중국의 샤오미에 납품을 하나 똑같습니다. 왜? 납품해서 수금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수출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품 회사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제품이 굉장히 호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실제로.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아직은 진입장벽이 높은 부품 쪽은 대한민국의 제품을 갖다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갖다 써서 조립해서 조립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조립 완성품이 나오면 이것은 완성품 쪽에 피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에 보면 BMW 짝퉁차도 돌아다니고요. 그죠? BMW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차가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는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뱉어놓은 저작권이나, 그 다음에 저작 보호에 대해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공산국가의 특징이에요. 공산국가는 다 같이 벌어서 다 같이 잘 나눠 써서 다 같이 잘 나눠 먹자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누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난 특허 내야 되겠습니다. 특허권 인정해 줄까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걔들은 이미테이션 제품 조립품으로 조립품을 만들어서, 조립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 완성품 업체에다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듀얼 엣지 폰이라고 샤오미에서 듀얼 엣지 폰이라고 해서 그 갤럭시 노트 엣지와 후속편으로 듀얼 엣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마치 이걸 보면요. 결과적으로 중국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엣지를, 노트 엣지를 따라하면서 조금 더 변형시킨 게 듀얼 엣지가 돼버렸는데, 자, 이것이 지금 최근에 갤럭시 6 엣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듀얼 엣지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까지 중국인들이 하느냐면 샤오미를 따라한 거 아니냐가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얘들이 짝퉁폰이다가 이제는 너가 우리 따라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샤오미 듀얼 엣지 폰의 안에 곡면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대한민국의 부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가 우리 따라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따라해놓고. 자, 중국인들이 이렇게 뻔뻔해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뭐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완성품적은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침해를 받을 수 있고 현대차가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완성품 쪽들은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계속 노동쟁의 행위가 이루어져서 이들이 단합하지 못하고 생산성에 차질을 가져오고 수익성에 악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실적 저하로 이어지고 그리고 포드 자동차처럼 결국은 어느 날 만들어진 차를 조심하라는 식의 그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것은 몰락은 뻔하게 밟아되어져 가는 수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주가 하락에 계속 지속적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품주를 보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완성품 쪽은 좀 보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현대차 차트 한번 볼게요. 최근 들어와서 18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일단은 올라왔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차트를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차트 차트 제가 좀 그려볼게요. 결국은 지금 이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박스권을 이래 만들고 있는데 이게 박스권이에요. 그죠?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자, 이 박스권에 지금 상단 부근의 가격대가 얼마인가 하면 18만 한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이게 18만 5천 원. 그죠? 그 다음 박스권 하단이 얼마 된가 하면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보인 자가때가 15만 5천 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5만 5천 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박스권을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뭐가 되느냐? 그죠? 이 박스권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뭐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 이 3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거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박스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대차가 이 정도 되면 정말 싼 가격이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저가 인식 확산. 저가 인식. 자, 이 부분이 성립이 돼야 되죠. 이 저가 인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받쳐줘야 되느냐면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는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꿈을 먹고 살죠. 여기다 플러스 현대차의 기대감, 유럽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기대감은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 유럽의 경기가 지금 조금씩 살아 돌아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박스권 하단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올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지금의 노사분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이래 얘기 드리면 노사분규를 하는 노조 측을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얘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드리자면요. 그들도 그들의 어떤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분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꼭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단계에서 할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더욱더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노사분규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발전 방안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제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어찌됐든 이 주가를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락 요인을, 즉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강조를 드릴게요. 이 박스권 하단이 지지받는다고 해서
매수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도 역시 같은 리스크적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유럽이 이렇게 경기를 살아 돌아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는 또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노사와 관계된 부분들, 그리고 대외적 불안감. 그들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노동쟁의 행위가 계속 일어났었던 설레, 그 설레에서 포드와, 그죠? 헨리 포드의 포드와, 그 다음에, GM, 그죠? GM.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 그죠? 크라이슬러. 이런 것들을 그들이 너무 잘 봐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선례가 돼서 이 현대차를 외국인들이 팔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완성차 쪽에서요,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을 보면 독일하고 일본을 좀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독일하고 일본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 독일, 일본. 자, 지금 일본의 그 최근에 보면 혼다라든가 도요타, 지금 해외 브랜드는 렉서스죠. 그런 차들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독일도 BMW나 벤츠, 그 다음에 폭스바겐, 그 다음에 아우디의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빠르게 대처한 것도 있죠. 사실상 이 독일 차와 일본 차의 성공 요인을 한번 잡아보자면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 공통된 성공 요인.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환율 정책이에요. 자, 일본 뭐 하고 있습니까? 엔저 가고 있잖아요, 엔저. 아베노믹스. 그죠? 아베노믹스. 그래서 환율에서 자기들 제품이 대외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외국에 가면 굉장히 싸게 느껴지게끔 엔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독일차 최근에 뭐 있습니까? 페리티 시대까지 왔어요. 1달러 1유로 거의 동등한 시대가 왔습니다. 유로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독일차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BMW, 벤츠, 아우디가 똑같은 제품인데 전에보다 훨씬 쌉니다. 사고 싶어지겠죠. 당연히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가격 경쟁력. 그래서 이 환율 정책이 이 두 차들의 판매 호조를 가져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판매 호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보죠. 뭐가 있을까요? 빠르게 갔죠. 그러니까, 전기차, 미래차에 대한 빠른 준비가 있었습니다. 수소차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들은 전기차를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부터 시작해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량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들 지속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결과물들이 일본 차라든가 독일 차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독일 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같은 경우에요, 디젤 엔진을 또 개발하면서, 승용 디젤 엔진을 개발하면서 연비가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연비가 56km, 리터당 56km 가는 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리터까지는, 그러니까 1리터까지가 아니죠. 56km까지는 전기로 갑니다. 전기를 다 소모를 하고 나면 그 나머지 10km 정도는 연료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종 1리터의 연비는, 물론 그 이후로 계속 연료로 가기 때문에 최종 1리터의 연비는, 최초 1리터의 연비는 66km 가까이가 된다.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사람은 뭘로만 간다? 요 가까운 곳에서 한 30km 이내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25km 이내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뭘로만 간다? 전기로만 다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 차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고, 일본 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최근에 이들은 무분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분규 행진. 즉 뭐냐면 노사 화합이라는 얘기죠. 자, 독일차. 독일인들끼리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인들이, 자, 전후에서 우리 독일이 굉장히,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지만, 전후에서 굉장히, 공업적으로 성공을 했다. 자, BMW, 유수의 세계 브랜드들, 벤츠, 이런 회사들이, 나왔고,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파이팅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야 되겠다. 거기다가 폭스바겐, 아우디까지 막 따라붙어 줬습니다. 자, 이 독일은 굉장히 판매량의 호조를 가져왔고, 그들은, 노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해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굉장히, 날카롭게, 일어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독일어,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혹시, 배우셨는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일에는 그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외우셨던 거 기억나시는 거죠? 데어데스 뎀덴, 디데어 데어디, 뭐 다스데스 뎀다스 이런 정관사들, 즉 남성명사, 여성명사에 붙이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독일에 보면요, 신문이 있어요. 신문이 이게 남성명사일까요, 여성명사일까요? 여성명사입니다. 디짜이퉁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독일의 이런 여성적, 그러니까 화합성,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여성 총리를 탄생시켰고, 독일의 웬만한 좋은 말들은요, 다 여성명사예요. 웬만한 좋은 말들은 다 여성명사입니다. 어떤 이런 섬세한 부분들, 그리고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들이 결국은 독일의 BMW나 벤츠나 이런 쪽의 여성 인력들의 확충이 이루어진 거고, 그들의 섬세한 인력들이 노사 화합을 먼저 이끌어낸 것이죠. 사실 여자분들은 노동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조금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사 화합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독일이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명사를 우대하는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여성 명사가 우대되어지고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이에요. 일본은 경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세계적으로 일본인들을 조금,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 일본이 또 스스로 그런 일들을 많이 자초했어요. 그죠? 거기다가 또, 일본의 경제적, 재앙뿐만 아니라, 자연적 재앙까지 좀 있었죠. 그죠? 큰 해일이 있었고, 큰 지진이 있었고, 그러면서 원전 사태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일본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믿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베라는 인물이 탁 등장해서, 우리가 힘을 다시 한번 내보자! 일본을 재건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정책, 즉 일본인 우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도 우리 땅이고 다오이다오도 우리 땅이다. 이런 식의 어떤 강경 노선적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그것이 일본에게 먹혀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지금의 시대적 환경이 바로 그를 먹혀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머리띠를 묶으면서 외칩니다. 간바떼! 간바리마스! 뭐 이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힘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들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아베노믹스는 정책을 펼치면서 엔저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어떤 렉서스의 판매 호조, 그 다음에 도요타, 그 다음에 혼다, 닛산의 판매 호조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노사합을 노사 분규들을 그러니까 잠재우는 역할도 했고요. 그러면서 무분규 행진이 이어지면서 환율 정책에 발빠른 전기차 R&D 투자까지 결국은 그들이 지금 빠르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 독일차, 일본차에 지금 성공적 요인들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가 뭘 하고 있냐면 노동쟁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뒤로 늦춰 지금 빨리 앞서 나가던 거를 뒤로 지금 후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뒤로 우리가 후퇴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주식을 분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한테 위험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위험적 환경 요소가 될 수 있던 것들은 어차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대차의 주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아차의 주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 현대차의 고질적인 문제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이 현대차 주가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를 예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은요, 여전히 종목 장세를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이 현대차의 이러한 부분들, 즉 자동차 운송업황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부품주 쪽은 아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 강좌에서도 신문 읽어주는 남자 제가 매일 아침 8시쯤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EP라든가 차량 경량화 쪽, 미래차 쪽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 그 신문 강좌가 끝나고 나서 오늘 장중 내내 현대 EP가 고가 행진을 기록했고 약 7%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결국 부품주 쪽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완성차 쪽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부품주 쪽에서는 오히려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좋지 못합니다. 이런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일본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들, 독일의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여러분 강남 가보세요. 강남 여러분들 이 전국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제가 강남에 선배들을 몇 번 만나뵈러 몇 번 나갔었는데요. 이제는 외제차가 이런 게 아닙니다. 흔하게 보이죠. 그냥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독일 차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일본 차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렉서스, 닛산, 그 다음에 BMW, 벤츠, 아우디 이런 차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 닛산도요, 가격 인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거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엔진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현대차가 더욱더 좀 힘을 내서 빠르게 노사가 조금 합의를 해서요, 빠르게 성장 쪽으로 좀 돌아가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는 현대차의 주가를 지금도 안 좋게 본다는 관점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손실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손절이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도요, 저는 이 수익을 마다다를 통해서 리스크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스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호재가 되는 부분들은 아직도 자동차 부품주는 괜찮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유수의 메이커들의 부품 납품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요, 새로운 섹터를 또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국 전문위원입니다.